구독자 여러분, 특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두고 정신이 없을 이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지금까지 올려왔던 생명과학 교과서 시리즈를요. 하나로 통합해서 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해요, 비니가! 무거운 물체하고 가벼운 물체를 연결해 떨어뜨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의 말대로라면은요, 어떻게 되죠? 질량이 늘어났잖아요. 두 개 붙였으니까. 그러면은 무거운 물체가 하나일 때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겠죠? 그런데 갈릴레오 생각은 달랐어요. 가벼운 물체가 달려 있으니까 오히려 무거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저희 응생물학은 다양한 시청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막 생명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응생물학 시청하는 필요와 요구사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시청자 개개인의 응생물학 시청하는 이유는 다르더라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얼개를 만들면 그 얼개에다가 자기 맞춤형으로 응생물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자기만의 지식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래서 이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생명과학 교과서를 제가 보고 그걸 좀 알기 쉽게, 저 나름대로 재밌게 내용을 한번 뽑아서 전해드리면서 얼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명과학 교과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생명과학 1 그 교과서 머릿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생명 형상을 이해하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게 생명과학의 기초 소양을 기른다. 저희 응생물학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거의 같거든요. 생명과학 1은 5개의 대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 생명과학의 이해. 2. 사람의 물질대사. 3. 항상성과 몸의 조절. 4. 유전. 5. 생태계와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3개의 또 소주제가 있어요. 생물의 특성,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이렇게요. 생물의 특성, 우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망을 알 수 있죠. 자, 생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세포로 되어 있죠. 다음에 뭐죠? 우리 늘 먹고 숨쉬고 잠자고 해야 되잖아요. 물질, 대사. 우리가 더우면 피해야 되고 눈부시면 눈도 감고, 이건 뭐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어떡하죠? 우리 항상 체온 유지해야죠. 항상성.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계시고요. 또 우리 부모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생식과 유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발생하고 자라나오죠.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하죠. 생물 특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어떤 걸 연구하는 거냐? 생명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겠죠. 그런데 생명 현상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간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생명 시스템과 그 시스템 생물학을 얘기하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현대 생물학을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의 모든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탐구해 가는 그런 학문인데요. 일단 생명과학은 생명체를 연구하니까 물질을 연구하는 화학, 물리학과 같은 물질과학과는 차이가 있지만은요,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크게 발전을 했고요. 특히 물리학과 화학에서 이루어낸 논문의 성과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 화학 반응은 다 어떻게 되죠? 그거는 물리 법칙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은 그 안에 물리, 화학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 종합 학문이 되는 것이죠. 기술 개발 측면에서 봐도요, 세포 관찰을 먼저 보는 광학 현미경, 그거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최근에는 양자 물리학에 기반을 둔 전자 현미경 발명까지 생명체의 정말 작은 구조까지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생명 현상을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효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호르몬 측정, 면역 단백질을 밝혀내고, 이런 모든 생체 물질을 발견하고 기능을 알게 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 이게 없었으면 생명과학은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죠. 최근에는 이런 생명과학의 성과가 공학기술과 결합해서 농업, 의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 유전체 연구에서 얻어진 방대한 유전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컴퓨터 기술에 결합을 해서 생물 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정보학에서 얻어낸 정보들을, 지식들은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서 질병도 진단하고 또 맞춤형 의료 발달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실생부하게 생명과학은 융합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대 생명과학을 그럼 탐구하는 방법을 봐야 돼요. 아주 세세한 그런 방법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거냐.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거는 우리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귀납법과 연역법. 1620년에요.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새로운 논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귀납법이라는 건데요. 베이컨은 이 귀납법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제안한 이른바 3단 논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어요. 3단 논법은 연역적인 논리 체계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베이컨은 사람이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베이컨 역시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연역법은 각각 진술이 옳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논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귀납법을 제안했던 것이죠. 연역법과 다르게 귀납법은 진술 자체가 유효한 게 아니라 실험 또는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베이컨의 업적은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연역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갈릴레오가 한 실험 있잖아요. 기울어진데 피사의 사탑에 가서 떨어뜨린 실험 있잖아요. 그거 왜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주장을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고 추정을 해요. 지어냈다고요? 그럼 실험 안 했다고요? 실제 그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사판과 공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갈릴레오는 무려 한 2000년 동안 버티고 있던 거인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사실 머릿속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무거운 물체하고 가벼운 물체를 연결해 떨어뜨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의 말대로라면요, 어떻게 되죠? 질량이 늘어났잖아요. 두 개 붙였으니까. 그러면은 무거운 물체가 하나일 때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겠죠? 그런데 갈릴레오 생각은 달랐어요. 가벼운 물체가 달려있으니까 오히려 무거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런 모순을 실제 실험이 아니고요, 머릿속 생각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을 거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갈릴레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의심하게 된 데는요, 경험이나 관찰이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역적 사고를 통해서 가설을 세웠던 것이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구에서는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을 실제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공기 저항 때문이죠. 결국 3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 우주에서 갈릴레오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1971년 8월 2일 아폴로 15 우주인들이요, 달에 갔어요. 달에 가서 공기 저항 없잖아요. 거기서 30g짜리 깃털과 약 1.3kg짜리 알루미늄 망치를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대략 40배 이상 질량 차이가 나는 두 물체가 달 표면에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을 엉뚱한 사고 실험이었잖아요. 결국 우주 실험으로 확장되어 사실로 입증되었죠. 이렇게 과학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생명과학뿐 아니고 모든 과학의 이런 정립 과정에는요, 귀납과 연역 방법 모두 필요한 거죠. 자연 현상을 일단 잘 관찰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개별 현상에서 귀납적인 추론을 통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와 같은 이런 일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면밀한 관찰과 이를 근거로 한 귀납적 결론은 생명을 이해하는데 또는 자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죠. 관찰한 결과를 보고 또는 실험한 결과를 보고 이거 이상한데? 뭔가 부족한데? 의문이 생기면 어떡하죠? 이때 과학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뭐뭐라면 뭐뭐이지 않을까? 영어로는 if, then. 연역적 추론인 거죠.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명과학을 비롯한 과학 탐구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과학자는요, 생명 현상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해요. 때로는 하나만 쓰기도 하지만 탐구 목적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생명과학을 탐구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생명 현상에 관한 세밀한 관찰과 호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과 끈기도 중요해요. 이런 관찰과 호기심, 노력에 더해서요, 중요한 거 뭐죠? 바로 요즘 정보는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만들고 나아가서 지혜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바로 톡톡 튀는 생각,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응생물학과 함께 생각의 힘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는 방법을 익혀주시기 바라고, 얼개를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런 영상이 있다 갖다가 붙여주시면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2단원인데요. 큰 제목이 사람의 물질 대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개의 주제가 돼 있어요. 생명활동과 에너지, 노폐물의 배설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물질 대사와 질병 등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잘 먹고 잘 싸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먹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건강하려면 우선 잘 먹어야겠죠. 먹는다는 것, 생물학적으로 영양분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섭취, 소화, 흡수, 배출 4단계로 이루어지죠. 섭취한 음식은 입, 꿀꺽, 식도, 위, 창자로 이어지는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소화가 되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게 잘게 잘라주는 게 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우리 한번 밥 먹을 때 생각해 볼까요? 밥을 한 숟갈 먹었어요. 씹죠. 침과 섞입니다. 침에는 밥의 주성분인 또는 빵의 주성분인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요. 보통 아제로 끝나면 효소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에이즈, 그러니까 아밀라제라고 하는데 아밀레이즈라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영어 발음은 아밀레이즈가 맞아요. 과거 교과서에는 아밀라제로도 나오거든요. 외국어를 우리말 음을 음역하다 보니까 생긴 거니까 아밀라제든 아밀레이즈든 영어 끝은 ASE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말은 단맛이 없지만 엿당으로 분해가 되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입에서 처음 나온 소화효소가 아밀라제잖아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이거 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탄수화물은 바로 우리가 금방 써야 되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소화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아밀라제가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에도 일부 들어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고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침, 입이라는 거. 저는 이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이 넘어가죠. 씹다 보면 사실 이거 안 넘기려고 해도 넘어가져요. 그거는 식도가 연동 운동을 통해서 계속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거든요. 들어가면 위에 강산이 확 뿌려지죠. 위에게는요, 주성분이 염산과 함께 펩시노젠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염산은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뿌려져서 사실 엄청난 소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단백질도 조금 분해를 하는데 도와도 주겠지만요,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펩시노젠을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염산을 만나야만 펩시노젠이 비로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펩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 혹시 펩신 하니까 혹시 어떤 제품명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소화 불량을 뜻하는 의학 용어가 디스펩시아예요. 이 디스는 보통 이제 부정적인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뜻하는 접두사고요.
펩시아에서 펩은 활력 또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 공부 겸 예문 하나 말씀드리면은 A walk in the fresh air will pep you up. 맑은 공기 맞고 걸으면은 기분 좋아질 거다. 또는 pepper meals by adding spices. 양념 쳐서 음식 좀 맛있게 해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펩이라는 뜻이. 펩시아라는 뜻은 결국 소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 그 콜라, 이 펩스콜라 같은 것들이 처음에 개발이 될 때는 소화제 용도로도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펩신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쓸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본격적인 소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바로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장은 한 길이가 6m 된다고 그랬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빈창자, 회장, 돌창자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죠.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이자, 다른 말 췌장이라고 그러죠. 이자와 쓸개, 그리고 간 등에서 12지장으로 소화액이 반사적으로 쫙 분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죠. 흡수된 영양분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뭐 한동안 이런 광고 문구가 많았었죠. 피로는 뭐 때문이냐. 피로는 뭐 때문이냐. 뭐죠? 바로 간. 간은 이 멀티태스킹의 고수예요. 창자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가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먼저 간으로 가요. 간에서 검사를 받고 심장으로 보내져서 온몸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흡수한 영양분을 곧바로 심장으로 안 보내고 간을 통과해서 보내느냐?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몸 전체로 영양분을 배송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간의 한자를 보세요. 육달월변에 방패 간자가 있잖아요. 그 간자 이름 그대로 물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거나 또는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 들어온 각종 유해 물질을 분해하거나 또 어떤 것들은 물에 잘 녹게 만들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양소를 가공도 해요. 그래서 간으로 들어온 것과 나가는 영양소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되는 당분의 양은 달라질 거잖아요. 다행히도 간에서 나가는 혈액은 거의 일정한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거든요. 왜 가능하냐? 바로 간에서 그걸 조절해 주는 것이죠. 신기하죠? 또한 간은 하루 1리터 정도의 쓸개즙을 만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나간다고. 쓸개즙은 지방 소화와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요. 세균의 과도한 축식도 억제합니다. 이 소장으로 분비된 쓸개즙 대부분은요, 회장에서 흡수되어갖고 다시 간으로 가서 재활용이 돼요. 극히 일부만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처럼 소화와 해독 관련 기능 외에도 간은 정말 다양한 생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버가 살다는 뜻 리브에서 파생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대변색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이 담즙 영양 때문이거든요. 원래 담즙은 보통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장내 세균의 조성에 따라서 담즙이 변성이 돼요. 보통 노란색 또는 황토색, 이 갈색 같은 대변을 보는 것이 모두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능하면 아침에 이제 일 보실 때 그 색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걸 뭐 확인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색을 따라서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끝내주더라고. 간을 통과해서 검사를 받고 심장까지 도착한 영양소는 피와 함께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혈관을 타고 쫙 퍼집니다. 그런데요, 왜 요즘에도 가끔 보면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어서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실수와 무관심 때문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키워버렸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요, 이 혈관 안쪽에 지질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보통 이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비롯한 이 지질 축적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 건강검진 또는 피검사에서 결과표를 보게 되면 항상 거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표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하면 그냥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과도한 양이고요.
또 콜레스테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혈중 콜레스테롤은요, 단백질에 붙어있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저밀도 지질 단백질, 고밀도 지질 단백질. 영어로 하면은 저밀도니까 low density. 다음에 지질 단백질이니까 리포프로테인. 그래서 LDL.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HDL. 많이 들어보셨죠? LDL, HDL이라고. 이 HDL 콜레스테롤은요, 혈액을 순환하면서 이 말철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걷어서 간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죠. 반대로 이 LDL 콜레스테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일부를 말철관 내벽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강검진 또는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실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그 하위 항목에 있는 HDL,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심히 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총 콜레스테롤 그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두 수치가 HDL과 LDL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각 콜레스테롤이 그 정상 범위는 얼마일까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게 되면요, 정상 범위가 1데시리터당 200mg. 그러니까 1데시리터는 10분의 1리터니까 이제 100ml죠. 거기에 200mg이고요. 그 HDL 수치를 보게 되면 데시리터당 60mg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겠죠.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데시리터당 130mg 이하가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가 가만히 있을 때도요, 이 몸에서는 심장 뛰어야죠, 숨도 쉬어야죠, 체온 조절도 해야죠, 계속 피는 돌아야죠. 여러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이것 말고 우리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양, 이거를 우리가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동안 아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한 게 바로 하루에 필요한 일일 대사량입니다. 이런 모든 생명 활동과 몸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죠? 그렇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오는 거예요. 음식물에서 얻은 에너지가 쓰는 것보다 적으면 영양 부족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용하고, 이게 다 고갈되면 나중엔 단백질까지 분해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몸무게가 줄고 근육이 빠지고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병에도 약해지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영양실조라고 말하죠. 이와는 반대로요, 생명 활동과 몸의 기능 유지에 쓰는 에너지보다 섭취한 음식물에서 얻은 에너지가 더 많아지면 이건 영양 과다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분의 탄수화물은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저장이 되죠. 어떻게 되죠? 체지방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 영양 과다가 계속되면은요, 이거 이제 비만으로 가게 되죠. 비만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체내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쌓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복부 비만 안 좋은 거 아시죠? 이 복부 비만과 함께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증가하고 그리고 점점 중성지방이 들어가는 거, 이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혈관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혈액이 달리는, 차량이 막힘없이 다녀와하는 도로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도로를 서서히 점유하는 불법 주차, 이거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불법 주차가 되지 않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많이 들어보셨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적당한 운동, 두 개를 병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금 생명과학 교과서 2단원 얘기를 쭉 해서 일단 먹는 얘기를 쭉 해봤어요. 잘 먹는 얘기를 했고 잘 싸는 얘기는 못했네요. 이건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는 방법을 익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개를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런 영상이 있다 갖다가 붙여주시면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시리즈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얼마 전에 올라간 그 영상이 아주 재치 있는 댓글이 달려서 제가 그걸 화답하려고 합니다. 소화제인데 치아 손실과 맞바꾸는 소화제.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과학 교과서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중에서 한마디로 그 잘 먹고 잘 싸기 얘기 중에서 잘 먹는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잘 싸기, 곧 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우선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적절히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어떤 게 나오죠? 탄수화물 같은 거 우리가 세포 호흡하게 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숨을 쉬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와 여기도 수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단백질을 이용하고 나면은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물론 나오는데 또 뭐가 많이 나오느냐? 이 단백질에는 이 질소가 많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노폐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이렇게 허파를 통해서 날숨으로 내보냈는데, 물은 날숨으로도 일부 나가지만 재사용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문제예요. 일단 간에서 독성이 덜한 요소로 만들어버리죠. 두 개 붙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콩팥을 거쳐서 오줌으로 이제 몸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 우리 혈액의 기능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 전달하죠. 그리고 또 각종 노폐물 수거해오죠.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맑은 게 중요하겠죠. 혈액은 일회용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순환하면서 정화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혈액의 여과 기능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바로 콩팥, 신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의 주 기능은 피를 여과해서 유용한 성분을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는 오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죠. 우리 몸의 수분 공급원은요, 일단 마시는 물도 있지만요, 그와 별도로 사실 음식에도 물이 많이 수분이 들어있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분도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이제 우리 몸의 물 공급원이 되는데요. 밖으로 물을 내보낼 때는 호흡을 통해서 일부 나가고, 뭐 운동을 하면 땀이 좀 나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건 대부분 소변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물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는 분은 몸 안에 수분이 많고, 적게 마시는 분은 몸 안에 수분 함량이 적을까요? 아니죠. 몸 안에 수분 함량은 다 비슷하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최저 한 0.5리터, 그러니까 작은 생수병 하나부터 한 20리터까지 오줌으로 배설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 몸 안에 수분의 항상성을 유지해요. 항상성이라는 거는 생명체가 내부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이에요. 우리 체온 유지도 항상성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변량이 적은 경우에는요, 많이 농축이 되죠. 소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희석된 오줌이 나오게 되죠. 콩팥으로 들어온 수분은 상당 부분 재흡수돼요. 콩팥의 물 투과성은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영향을 받거든요. 항이뇨라는 거는 오줌 배출을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물의 재흡수가 촉진돼요. 그래서 오줌량이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이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서 물 재흡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항이뇨 호르몬은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나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 쓰죠? 간담이 서늘하다. 어떨 때 쓰죠? 굉장히 무섭거나 놀랐을 때 얘기해요. 간과 담, 쓸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간과 쓸개는 붙어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죠. 비위 상해라. 저 사람은 참 비위가 좋아. 이거는 비장이죠. 우리말로 지라라고 불러요. 다음에 지라와 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안색이 좋으십니다. 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보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도 오랜 경험에서 보니까 사람이 얼굴색이 저러면 건강에 안 좋더라. 이런 걸 봐서 아마 만들어진 그런 말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국어 공부 같은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다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건 편의상 구분일 뿐이지 그 어떤 기관도 단독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연결돼서 같이 조화 속에 작동한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하실 때 체육관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자전거를 탈 때 심박수가 올라가죠. 자, 심장이 많이 뜁니다. 숨도 찹니다. 호흡량이 증가해, 심박이 증가해. 보세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에서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어떡하죠? 피를 더 많이 보내줘야죠. 그럼 피만 많이 보내면 되겠습니까? 한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숨도 더 많이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근육계, 순환계, 호흡계가 다 같이 합심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몸은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로 어울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조화롭게 작동할 때 건강한 거고요. 이런 조화가 조금씩 허물어지면 몸이 그만큼 이제 안 좋아지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이 모든 우리 세포와 조직, 기관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체를 비롯한 생명체의 신비로움이죠. 만약에 이들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냥 제멋대로 작용한다면 그 이제 곧바로 몸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생명체 또는 유기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organism. 그게 기관을 뜻하는 organ의 집합체라는 뜻이잖아요. 이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시리즈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얼마 전에 올라간 그 영상이 아주 재치 있는 댓글이 달려서 제가 그걸 화답하려고 합니다. 소화제인데 치아 손실과 맞바꾸는 소화제.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아밀라제가 이거를 분해해서 달달한 당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런 당분이 충치의 주원이 되니까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탄수화물,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죠. 우린 금방 써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자마자 제일 먼저 탄수화물 소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맛있게 느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에너지원이니까. 그런데요, 혹시 요즘에 막 유행하는 말 중에 프로바이오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이 뭐죠?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프로바이오틱 같은 생물학 전문 용어가 이게 마치 요즘에 일상어처럼 쓰이는 걸 보면서 진짜 바이오 시대가 맞긴 맞나 이런 생각도 해요. 또 그러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저 의미를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프로바이오틱 정도는 유익균의 의미로 그냥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한창 그 광고에도 등장하는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프리바이오틱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바이오틱이 유익균이라면요, 프리바이오틱은 바로 그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의 성장을 도와주는 식품 성분을 일컫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 속, 창자 속에 사는 유익균이 먹어야 되는 먹이인 거예요. 그런데요, 프리바이오틱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소화가 잘 되면 안 돼요. 왠지 이해가 되시죠? 소화가 잘 돼버리면 우리가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프리바이오틱이 되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쭉 가서 소장을 통과하고 대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흔한 프리바이오틱은 바로 식이섬유이죠. 식이섬유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었어요. 해조류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김치, 나물, 김, 미역에 듬뿍 들은 섬유질이죠.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우리뿐 아니고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장까지 가죠. 대장까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익균들이 그걸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입에서만 마시는 것만 편식하면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얘네가 불만이 폭증할 수 있어요. 얘네가 불만이 많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를 봐도 먹을 게 없어지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장내 미생물도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의 여러 가지 장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입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장내 미생물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편식하지 마시고 다양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도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시냅스 조절 과정을 통해서요, 사람이 기억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3단원 얘기입니다. 이 3단원 제목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에요. 주요 내용은 신경과 호르몬, 면역 등을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다루는 건데요. 우선 신경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경계, 이 신경에서의 정보의 흐름은요, 결국은 전기예요. 그거는 이미 18세기 말에 그 루이지 갈바니가 알아냈어요. 우연히 발견했죠. 왜 그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철사에 걸었다가 움직이는 거 보고 동물 전기가 있네? 라고 간파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요, 전기는 신경 연구에 널리 활용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신경세포, 뉴런이죠. 뉴런이 정확히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이거는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뉴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20세기 중반 1950년대 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연구에 오징어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호지킨과 헉슬리라는 두 영국 과학자가요, 오징어를 택했어요. 오징어 신경세포를. 왜냐? 오징어의 뉴런의 그 축삭 돌기가 유난히 크기 때문이에요. 이 오징어의 축삭 돌기는요, 보통 다른 생물 것보다 100배 이상 크대요. 그래서 지름이 거의 1mm에 달한대요. 오징어는 왜 이렇게 유독 굵은 축삭 돌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실험 결과요, 축삭 돌기가 굵을수록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는요, 축삭 돌기가 크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과학자는요, 오징어 축삭 돌기에다가 전극을 꽂고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이 신경세포 안팎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움직이나를 봤어요. 특히 이온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들이 연구를 시작한 건 1935년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연구가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1년에 와서야 그 중요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신경세포, 뉴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는 막 전위의 변화예요. 막 전위가 뭐냐? 막 전위는 뉴런세포,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경계로 형성된 전위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을 때는요, 뉴런의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신경세포막의 바깥쪽은 양전압, 플러스를 띄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뉘어 있으니까 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극 상태에서 뉴런의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아주 미세한 전극을 꽂아서 측정을 하면은요, 막 전위가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바로 이 전위를 지금 아무 자극을 안 받았으니까 쉬는 상태니까 요거를 휴지 전위, 이렇게 말해요. 이런 휴지 전위가 생기는 이유는요, 이 막을 경계로 이온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이에요. 이 뉴런의 세포막 안쪽에는 이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단백질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한 소디움 이온의 농도는요, 세포 안보다 밖이 높아요. 포타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안이 높고요.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은요, 세포막의 투과성이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던 소디움 이온이 빠른 속도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세포막 안팎의 전위가 뒤바뀌게 돼요. 뒤바뀌니까 이게 분극이 뒤바뀌었으니까 바로 탈분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탈분극이 되면 전위에도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 전위를 바로 활동 전위라고 합니다. 뉴런 안으로 들어온 소디움 이온은 옆으로 확산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탈분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동 전위가 쭉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뉴런은 뉴런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서는 이렇게 탈분극으로 활동 전위가 좀 전달이 되는데, 그럼 다음 뉴런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축삭 돌기 맨 끝에 가면 이 시냅스라는 특수한 구조가 이루어져요. 시냅스라는 거는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세해도 틈이 있으니까 직접 활동 전위가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나의 뉴런에서 활동 전위가 뉴런의 끝까지 오게 되면, 축사의 끝까지 오게 되면 그때 거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그 다음 뉴런, 그러니까 시냅스에 붙어 있는 다음 뉴런을 자극합니다.
뉴런을 통해서 신경 신호가 전달된다는 거는 이제 골지와 카알이 밝혀서 1906년에 노벨상을 공동으로 받았고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 요거는 또 한 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오거든요. 바로 영국 의사 셰링턴인데요. 그는 이 뉴런이 서로 직접 닿지 않는다면 미세한 틈을 가로질러 화학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바로 이 셰링턴이 그 간극을 시냅스라고 명명했습니다. 1930년대에 와서 고성능 현미경이 발명되고 난 뒤에 셰링턴이 오라씀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셰링턴은 193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냅스는요, 단순히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정보를 나누어 여러 신경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신호는 중간에 차단하기도 해요. 이러한 시냅스 조절 과정을 통해서요, 사람이 기억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뇌의 신경세포, 뉴런이죠. 그 뉴런 하나당 시냅스의 수가 보통 한 1000개 정도로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10,000개 이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뉴런 간의 시냅스가 전기 회로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커넥텀이죠. 그 수많은 연결망, 연결 상태, 그 상태가 수시로 다이내믹하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런 시냅스의 흥분 전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행동이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보통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말하죠. 일부는 정신질환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지만요, 대부분 중독성이 있어서요, 사용이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에서 확인된 신경 전달 물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을 비롯해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르몬 이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혹시 사우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우나 가서 보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죠. 가만히 온도를 보면 건식이 훨씬 높아요. 건식은 뭐 보통 한 70도에서 심지어 100도까지 나온 데도 있고요. 습식은 50에서 한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우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든가요? 저는 상대적으로 건식이 훨씬 더 들어가 있기 편해요. 습식에 들어가면 호흡도 그렇고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의 온도가 다른 이유,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여름철에 왜 무더위라는 말 있잖아요. 습도가 높아지면 더 덥게 느끼잖아요. 그거와 이유가 똑같아요. 과학용어로 열 전도율 때문인데요. 우리 피부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 차이 때문이에요. 물을 예를 들면은요, 물이 기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같은 단위 부피 안에 물이 되면은 700배 정도 더 분자수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분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운동하는 분자들이 우리 피부에 부딪힐 때 피부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요, 부딪히는 분자가 많을수록 더 뜨겁게 느껴지게 되겠죠. 따라서 건식 사우나는 습도가 낮으니까 물 분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 습식 사우나는 습도가 높아서 우리 몸에 부딪히는 물 분자수가 훨씬 많아지니까 열 에너지도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요, 18세기 중엽의 영국 의사 찰스 블랙덴이라는 사람이요, 건식 사우나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사우나에 들어갈 때요, 자기하고 자기 반려견 같이 들어갔어요. 고온 사우나예요. 그리고 생고기하고 날 달걀도 갖고 들어갔어요. 쭉 앉아있어 보니까 달걀하고 고기는 익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는 버틸만 하고 자기 반려견도 헐떡거리지만 나름대로 버티고 있더란 말이에요. 생고기와 날 달걀은 다 익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하고 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생고기나 달걀의 경우에는요, 겉에 있는 습기가 다 먼저 날아가겠죠? 그러면 다시 열기가 그대로 받아서 겉면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땀을 흘려서 수분을 증기로 날려보내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 열기를 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사우나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체온을 비롯해서요, 인체는 몸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생물학 용어로 항상성 유지라고 그러죠. 이 항상성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만드는 세포, 이게 내분비 세포거든요. 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혈액이나 림프혈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조절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말해요. 호르몬이요,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신경과 닮았어요. 그런데 신경과는 달리 작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화학적 신호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호르몬, 호르몬 분비샘, 그리고 표적 세포의 수용체를 통틀어서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함께 우리 몸의 내부 조절과 특히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신경계가 유선 인터넷망이라면 내분비계는 전국 택배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배가 특정인에게 배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호르몬도 순환계를 통해서 체내 모든 세포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나 각 표적세포는 특정 호르몬에만 반응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신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호르몬과 신경을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우선 정보 전달 면에서 호르몬은 화학신호죠. 신경은 주로 전기신호입니다. 전달 매체는 혈액 또는 림프액, 그리고 신경은 뉴런. 전달 속도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느리죠. 신경은 굉장히 빠르죠. 작용 범위, 호르몬은 넓습니다. 신경은 좁죠. 호르몬은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는 반면 신경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죠. 신호가. 그리고 작용 시간은 호르몬은 지속적인 반면 신경은 일시적입니다. 제가 방금 신경 신호 전달을 말하면서 주로 전기 신호라고 굳이 붙인 이유는요, 바로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의 뇌에서 확인된 신경 전달 물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을 비롯해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르몬 이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요, 둘 다 인체의 화학적 메신저라는 점은 같아요.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의 시냅스에서 전기 신호를 전환해서 전달하는 반면 호르몬은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표적세포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분명히 구분해야겠죠. 현재까지 인체에서 알려진 호르몬은 약 50여 가지인데요. 이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하수체 호르몬은요, 주로 다른 호르몬의 분비 조절을 담당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호르몬은 생장을 유도하고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줘요. 심지어 이 체형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은 체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분비 시기와 양이 조절되거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요, 중추신경계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체온, 혈당량, 혈당 삼투압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따라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이상이 생기면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대표적인 내분비계 관련 질환 가운데 하나죠. 당뇨는 글자 그대로 오줌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입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야 할 당분이 피 속에 머물러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대사질환이죠. 왜 세포 안으로 흡수가 안 되느냐?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이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오줌이 자주 마렵고 갈증과 식욕을 많이 느끼며 시각이 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세가 나타난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콩팥, 눈, 손발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이며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방금 살펴본 교과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요,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에,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인슐린은 세포막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열쇠가 아예 없는 거죠.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2형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있는데 자물쇠가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여니까 포도당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당뇨 걸리면 여러 합병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당뇨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당 독성을 주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생체 에너지의 근원이죠. 하지만 이게 피 속에 넘쳐나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관 벽에 스크래치를 많이 내서 녹슬고 찌꺼기가 끼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혈관 손상과 막힘이 심해지면은요, 심해질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말초신경이 둔감해져요. 심지어 신경이 파괴되기까지도 한답니다. 그 결과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발에 조그마한 상처가 생겨도 모르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악화되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성이 잘 유지되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항상성 유지와 관련해서 이상이 생기면은요, 건강검진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건강검진 하려면은 일단 금식해야 되잖아요. 공복에 실시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요, 혈당량은 식사 후에 먹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매우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혈당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 공복에 실시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으로도 여러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답니다. 우선 혈액검사는요, 혈당 이외에도요, 간경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여부, 또는 각종 암에 대한 예비조사, 그리고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는요, 포도당이 얼마나 빠져나오냐를 판단해서 당뇨병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또 알부민 잔류량으로 콩팥의 기능 이상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광, 요도의 감염 여부도 알 수 있죠.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교과서 제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는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근육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 가운데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마친 겁니다. 면역과 근육에 관해서는요, 응생물학에 있는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수분열 덕분에 우리는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특성을 가진 개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지? 생김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흔한 궁금증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과학적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 1 4단원 유전편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한마디로 유전자 다양성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각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은 거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절반을 23쌍 가운데 23개의 염색체를 자손에게 물려주죠.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른 유전자 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자 세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물학 용어로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은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감수분열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체세포와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생명체의 염색체 수는 부모의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 그대로 감수분열은 이런 사태를 막아주는 것이죠. 감수분열은 2개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제1감수분열과 제2감수분열로 나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나름대로 한번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분열이 일어나야 되니까 염색체, 유전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난 염색체들이 각각 짝을 이루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제1분열 전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등장한 염색체 친구들이 모두 무대 중앙에 나란히 줄을 섭니다. 제1분열 중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염색체들이 서로 이별을 합니다. 짝을 이루었던 염색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제1분열 후기입니다. 요건 마치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 이별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2개로 나뉩니다. 제1분열 말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감수분열이 완료되었습니다. 곧이어서 나뉜 세포에서 각 염색체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제2분열 전기입니다.
이번에는 각각 혼자입니다. 염색체들이 다시 무대 위에 중앙에 정렬합니다. 멋지게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제2분열 중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각 염색체가 나뉩니다.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이 염색 분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제2분열 후기입니다.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4개의 딸세포가 탄생합니다. 제2분열 말기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원래 부모 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절반씩만 가지게 되죠. 이렇게 탄생한 4개의 딸세포가 바로 정자 또는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감수분열 덕분에 우리는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특성을 가진 개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째서 다양해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까 제1감수분열 중기에 염색체가 무대에 줄을 선다고 그랬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을 설 때 이 염색체의 배열 위치는요, 무작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이 다양해지는 것이죠.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사람의 경우에는요, 산술적으로 2의 23승, 우리 염색체가 23쌍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총 838만 8,608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색체의 분리만으로도 엄청나게 다양한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해서요, 무대에 함께 서 있는 동안 이들 사이에서 일부 DNA를 교환합니다. 이런 거를 생물용어로 교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섰을 때 둘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런 과정을 접합이라고 그래요. 생물용어로 정리해보면 접합 과정에서 교차가 일어나서 다양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요, 정자와 난자의 수정도 무작위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DNA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도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 증가에 일조를 하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의 모습이 모두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생명과학 원교과서 4단원 유전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전편에서는 인간이 자손을 낳아 세대를 이어가는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생명의 연속성을 세포분열, 염색체의 행동, 사람의 유전 현상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와 유전자, 염색체 사이의 관계에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생식세포 형성의 핵심인 감수분열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4단원에서 다루는 다른 주제는 이미 응생물학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거든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날은 인류가 한 해 동안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소비한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생활한다면 지구는 1년에 3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생물은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생물과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야생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뜨는 얼룩말과 숲을 속의 웅꾸리채, 호시탐탐 사냥 기회를 노리는 사자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얼룩말 무리 혹은 사자 무리처럼 한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생물종 무리를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을 합쳐서 얼룩말 개체군, 사자 개체군, 이렇게 서로 다른 개체군을 합쳐서 이거를 군집이라고 부르죠. 이 생물 군집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데요. 이러한 체계를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죠. 생태학은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반향을 불러오는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들이 사는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큰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100여 년 전에요, 윌리엄 잉게라는 영국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연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관계를 생물학 용어로 먹이 그물이라고 그러죠. 생태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생산자는 이 식물과 같은 생명체들이 있죠.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갖고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영양분과 함께 산소를 만들어내죠. 근데 어떤 세균들은 빛 없이도 포도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빛이 아니라 화합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화학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동물은 소비자에 속하죠.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를 다른 거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는 풀을 먹고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죠. 분해자는 세균과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생명체를 분해해서 다시 영양분을 환경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사체에 있는 영양분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체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자연 생태계의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먹이 획득 경쟁에서 출발합니다. 이 제한된 먹이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항상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모든 생명체는 늘 배고픈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먹잇감을 찾아 나서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효과적인 먹이 획득 방법을 터득하고 성공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생물 종들은 그렇지 못한 종들을 물리치고 번성하겠죠. 그러나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승자들도 자기네들의 개체수, 즉 개체군이 커지면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같은 생물종 개체 집단을 제가 개체군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생물은 성장해서 자라서 증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겠죠. 왜? 수가 늘어나니까요. 환경에 제약이 전혀 없고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무한하게 공급되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각 생물종은 최대한 자랄 겁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한한 자원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성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실제 환경에서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그 생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은 점점 감소하겠죠. 따라서 한 서식지를 차지하고 사는 개체의 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환경이 부양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 다시 말해서 그 환경에서 지속해서 살 수 있는 개체 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생태학에서는 개체군의 성장을 이렇게 한번 쭉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처음에는 좀 느리게 증가하지만 개체 수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면 아주 급속히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느려지죠. 이런 현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환경 수용력 값에 수렴하는 S자형 생장국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생태학의 으뜸 규칙입니다. 무엇이냐? 자연 생태계에서 그 어떤 생물의 개체군도 무한히 증가할 수 없다입니다. 이미 18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는요,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결국 인구의 과잉 증가로 빈곤은 불가피하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이 옛 경제학자의 예견은 일단 빗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주요 배경에는요, 항생제 발명을 비롯한 의학 발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요, 농업에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소출을 낸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화학비료, 특히 질소비료 사용을 필두로 한 농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1등 공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류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요, 지구의 인간 수용 능력은 전 인류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원하는 생활 양식과 질이 크게 다르잖아요. 인간이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는 지구의 인간 수용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 50년이 벌써 지났네요. 1971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요,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는 개체군의 크기, 사람을 치면 인구죠.
인구와 함께 1인당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그 부유함 지수, 그리고 발생한 오염 물질의 양으로 나타내는 기술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적용해서 인간이 환경에 가하는 부담을 국가별로 비교하면요, 당연히 부유한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경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1970년대에 환경 수용력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요, 1990년대에 와서는 생태 발자국 지수라는 새로운 지표가 또 개발됐습니다. 생태 발자국은요, 기존의 환경 수용력 계산 방식을 뒤집었어요. 즉, 사람의 수가 아니라 특정 수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땅의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발자국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그 외 제반 모든 걸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과 그리고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지수입니다. 생태 발자국 지수가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산출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인간의 환경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가 근본적으로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인간은 자연 자원의 용량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걸 보시게 되면 1900년대, 1950년대, 그리고 2011년 보시면 PAT를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늘어나면서 저 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처럼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 방법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경제와 생태가 이게 의외로 닮은 데가 많습니다. 이름도 그래요. 경제학과 생태학을 각각 영어로 이코노미와 이콜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두 단어의 공통된 접두사 에코는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에서 유래했어요. 이코노미라는 단어는요, 1530년대에는 이 가계 관리, 쉽게 말해서 집안 살림살이를 뜻했고요, 1650년대에 와서 이제 국가 규모의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컬로지는요, 독일어 웨콜로지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요, 원래 이 단어는 독일 출신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해켈이 1873년에 오이코스에 학문을 뜻하는 로고스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경제학은 인간 사회에서의 재화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생태학은 지구 전체에서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게 똑같죠.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날은 인류가 한 해 동안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소비한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1년을 살아가는데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이날은 12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요, 이게 7월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1년에 7월까지 살았고 나머지는 결국 부채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나라는 4월 2일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구 자원을 매우 빨리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생활한다면 지구는 1년에 3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우리가 여러 환경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에 가뭄, 무더위, 또 홍수, 예상치 못한 아주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소비자로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현대의 생활 방식에서 이 소비자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적 환경관에서 벗어나 이 생태주의적 가치관으로 의식 전환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실천 방법으로 최대한 줄이고 reduce, 재사용하고 reuse, 그리고 최대한 재활용하는 recycle, 이른바 3R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각의 전환, rethinking을 더해서 4R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58년에는요, 독일의 병리학자 피로가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고요. 1861년에 파스테르가 실험으로 이를 증명하면서 세포설을 발전시켰죠.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시리즈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생명과학 1 교과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생명과학 2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과학 2는요, 1단원 생명과학의 역사에 이어서 2단원 세포의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 현상의 기본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요, 생명체 탄생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세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세포막이죠. 일단 안과 밖, 셀프, 난셀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막은 모든 세포에서 일단 경계를 이루어지죠. 마치 성의 성벽처럼 외부 충혈의 세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만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고 불필요한 거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세포막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포막에는요, 또 특별한 문지기들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영양분과 같이 중요한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노폐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또 세포막은 단순히 보호막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포 간 소통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외부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세포 내부로 전달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죠. 앞선 우리 응생반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 신호 받는 게 결국 뇌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었잖아요. 세포막 덕분이죠. 그런데요, 이 세포막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딱딱한 구조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아주 유연한 구조입니다. 이거를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세포막 유동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세포막이 이렇게 유연할 수 있는 유동성의 비밀은 바로 지방산에 있어요. 세포막은 일종의 기름막이거든요. 그 기름막을 이루는 성분이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생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바로 이 둘이 세포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포화지방산은요, 마치 아주 인기 있는 빵집에 그냥 사람들이 줄을 빽빽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똑바로 그냥 서 있습니다.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포화지방산은요, 탄소 사슬에 수소가 꽉 차 있어서 그냥 직선형으로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그 기름은, 그 지방은 실온에서 딱딱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동물성 기름이 뜨거울 때는 액체이다가 식으면 굳잖아요. 왜 그러냐? 포화지방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댄스 파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포화지방산은요, 탄소 사슬에 수소가 꽉 차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도 있고 그래서 사슬이 좀 구부러져요. 그래서 분자 간의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불포화지방산 분자들은 서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세포막 얘기로 돌아와서요, 세포막에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세포막은 더 딱딱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세포막은 더 유연해지고 유동성이 높아지겠죠. 우리처럼 항원 동물은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덜한데요, 단세포 생물, 세균 같은 경우 단세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류차만 봐도 봄, 가을 일교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온 동물이니까 세포 차원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단세포로 살아가는 이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추워지면 세포막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을 텐데. 너무 더워지면 세포막이 너무 묽어져서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단세포, 이 미생물들은 온도에 따라서 세포막에 있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주도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항상 세포막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포막의 유동성 덕분에 세포가 외부 환경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요, 필요한 물질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생물학적 단위죠. 모든 세포는 유전 물질인 DNA를 갖고 있죠. 근데 이 DNA가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눕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요, 진핵세포는 마치 큰 저택 같아요. 큰 집에는 방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각 방마다 다 다른 기능을 하죠. 예를 들어 주방은 음식을 만들고, 거실은 손님을 맞이하고, 서재에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죠. 진핵세포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세포핵에는 저택의 서재처럼 세포의 정보를 관리하는 뭐가 들어있죠? DNA가 들어있죠. 바로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반면에 원핵세포는 마치 원룸 같아요. 원룸은 큰 방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원핵세포 딱 이런 식이에요. 원핵세포에는요, 핵도 없어요. 그래서 DNA가 그냥 세포질에 뭉쳐서 떠 있는 상태예요. 미토콘드리아? 없죠.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느냐? 세포 전체가 분담을 하는데요, 특히 세포막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이 있는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진핵세포가 야구장만 하다면은요, 원핵세포는 투수 마운드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요, 세균과 고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미생물은 다 진핵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조류, 원생동물, 동식물 물론 다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진핵생물입니다. 세포가 처음 발견된 것은 1665년입니다. 손수 제작한 현미경으로 이 얇은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던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후크가 마치 벌집처럼 작은 빈칸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양을 본 거예요. 이 모양을 세포, 영어로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셀은 라틴어 셀라에서 유래했는데요, 빈칸이 붙어있는 모양을 본 후크의 머릿속에 수도사가 생활하던 작은 방, 즉 셀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밀히 말하면은요, 후크가 본 것은 코르크 조직의 세포 벽이었어요. 17세기 이후로 현미경의 성능이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요, 많은 과학자가 현미경을 통해서 다양한 동식물 세포를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미경 렌즈에 잡힌 세포가 주인공이랄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824년 프랑스 생물학자 앙리 디트로셰가 세포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말하면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는요, 식물 조직을 질산 용액에 넣고 열을 가하면 그 세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현미경이 발달하면서요, 세포 염색법도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세포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애초에 빈 방이라고 생각했던 세포 내부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요, 1831년에 세포 안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핵이라고 불렀죠. 아마 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브라운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과학자는 1827년에 현미경으로 물에 떠있는 꽃가루를 관찰하다가 꽃가루에서 나온 작은 입자가 물 위에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브라운 운동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운동이란 그 액체나 기체에서 떠다니는 작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말하는 거죠. 1830년대가 다 가기 전에요, 두 명의 독일 과학자가 세포 연구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슐라이데는요, 당시 식물학 연구의 주류였던 식물의 종분류 작업보다는 현미경으로 식물의 구조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의 모든 부분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경과 근육 조직에 관심이 많던 과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슈반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슈반이 어느 날 슐라이덴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포 분열에서 세포 핵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은 직후에요, 동물 세포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본 거예요. 슈반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러고서는 1839년에 모든 생물은 세포와 그 생성물로 이루어진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포가 생물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라는 세포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858년에는요,
독일의 병리학자 피로가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고요. 1861년에 파스테르가 실험으로 이를 증명하면서 세포설을 발전시켰죠. 아울러 파스테르의 실험은 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을 논박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연 발생설의 논박,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저절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부패나 또는 감염병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생물에 의한 것이다. 미생물과 감염병의 관계를 규명하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죠. 비로소 근대 생물학이 시작된 겁니다.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생명과학 교과서 2 시작했는데요. 첫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의 중앙 집권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시청에서 뭐 합니까? 규칙을 만들고 안을 만들어서 도시 활동을 감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액, 우리 핵에는 DNA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세포는 생물학에서 생명활동의 기본 단위죠. 그러다 보니 세포는 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 안에서 쓰고 또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세포가 합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활동을 거의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단백질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단백질이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소낭을 통해 운반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 2 교과서에 나온 그런 얘기예요. 생물학을 얘기할 때 용어가 많잖아요. 지금도 당장 소포체, 골지체, 소낭 이렇게 용어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도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나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나 기본 원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 가상의 중앙 집권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가상입니다. 이 도시에서는요, 도시니까 시청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활동이 조율됩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시청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물류센터로 보내고요. 물류센터에서는 이걸 포장해서 각 목적지로 발송을 하죠. 도시니까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해야죠. 독성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도시 경계선이 필요하겠죠. 외부의 교류를 관리하고 필요한 건 받아들여야 되고 내보낼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도시가 기능하려면 도로망을 비롯한 기반시설,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야겠죠. 그래야 도시의 구조가 안정하게 유지가 되고 기능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이 바로 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응생물학 시청자 중에는 몇 개에 대해서는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경계선, 뭐죠? 세포막이죠. 요건 바로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사람과 물자의 출입을 통제하듯이 세포막은 외부 환경과 세포 내부를 구분하고 또 필요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서 세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시청은 뭐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세포 핵이죠. 시청에서 뭐 합니까? 규칙을 만들고 안을 만들어서 도시 활동을 감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액, 우리 핵에는 DNA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고 있죠. 세포액에서 만들어진 명령, 전력 RNA, 곧 mRNA가 세포질로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DNA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주어로 하는 일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단백질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리보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보솜은 도시로 따지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에서 제조 공장, 즉 회사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소포체라는 겁니다. 이 소포체는 바로 원료를 갖다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이 소포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보솜이 와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는 소포체 표면이 좀 거칠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친면 소포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주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소포체도 있어요. 매끈해 보이죠? 이건 뭐 매끈면 소포체라고 그래요. 리보솜이 없으니까 여기서 주로 뭘 만드느냐? 주로 지질을 합성합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면, 소포체에서 만들면 이 소포체는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골지체로 보냅니다. 골지체는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골지가 발견해서 골지체인데요.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고 주소지로 발송하듯이 골지체에서는요, 소포체에서 받은 단백질과 지질을 살짝 가공도 하고 잘 포장해서 세포 안과 밖의 목적지로 보냅니다. 이때 어디에 담아 보내느냐? 그 담는 걸 우리가 소낭,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죠. 소낭에 담아서 보냅니다.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죠. 이건 앞서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세포 내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자, 그리고 이 세포 안에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영어로 라이소좀이 되어 있는데요. 리소는 분해한다는 뜻이거든요. 좀이 붙으면 어떤 몸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크로모솜 하면 염색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좀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는 세포 안에서 손상된 소기관이나 또는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해서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재활용 센터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세포 안에는 세포 골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는 세포 소기관이 이동하거나 또 특정 위치에 자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골격에 의한 지지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포 골격은 그 이름 그대로요, 세포를 지지하거나 모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세포 골격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지지 기능은 하죠. 근데 그런 기능 외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첫 번째, 미세소관은요, 도시로 치면 고속도로와 기차 선로 정도에 해당합니다. 세포 소기관과 그리고 소낭, 이 염색체가 이동하는 데 관여를 해요. 중간 섬유는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강철 골조처럼 세포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의 위치를 고정하는 데도 관여하고 있어요. 미세섬유는 이제 제일 가는데요. 이건 근육섬유의 수축과 이완운동, 그리고 이 세포질 유동에 관여합니다. 요건 도시로 치면은 도로와 인도 같은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포 내부의 소기관과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죠. 그리고 이게 세포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포가 움직이거나 나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텍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유명한 항암제 이름이죠. 이 텍솔이 미세소관을 저해하는 거예요. 우리 앞선 영상에서 제가 세포 분열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체세포가 분열할 때 그 중기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고 후기에 방추사가 나와서 이걸 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방추사가 바로 미세소관이에요. 끌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게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미세소관이 붙었는데 짧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끝에서 얘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세소관이 분해가 되고 있거든요. 미세소관은요, 이렇게 한번 중합체를 만든 다음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합체 끝부분에서 분해와 합성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이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텍솔은요, 세포가 분열할 때 미세소관이 분해되는 데 관여하는 효소를 저해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색체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세포 분열이 끝나지 않겠죠. 암세포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니까 암세포 분열 및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참여해 보시죠.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이 세포 밖으로 운반되는 순서를 한번 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핵에 있는 DNA 유전 정보가 전령 RNA로 가서 세포질로 가죠. 그러면 주로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낭, 수송 소낭에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골지체로 이동을 하죠. 골지체에서 가공을 거친 단백질은 또다시 소낭에 들어가서 세포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소낭이, 이거는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분비소낭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비소낭이 세포막과 결합하면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그냥 개념을 머리에 놓고 한번 흐름을 쭉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우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세한 어떤 용어 자체보다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개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상문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트, 김치, 와인, 맥주,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미생물의 배설물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 때문에 그런지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발효와 부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발효와 부패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삭다와 썩다. 이 삭다라는 단어는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김치, 된장, 젓갈 같은 이런 우리가 즐기는 많은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삭아가죠. 우리가 그걸 이제 곰삭는다고 그러죠. 요거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발효 과정에서 이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발효 과정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결국 음식의 질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 보존도 오래 할 수 있게 해줘요. 반면 썩다는요, 듣는 순간 이게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죠. 썩다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부패해서 불쾌한 냄새를 낸단 말이죠.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요. 결국 발효와 부패는 모두 그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극명하게 다르죠. 발효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요, 미생물이 이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젖산이나 알코올 같은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 덕분에 김치니 요거트, 치즈, 빵, 맥주, 와인 등 이런 음식을 즐길 수가 있죠. 발효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맛도 좋게 해주죠. 그리고 원래 원료에 없던 새로운 영양 성분도 만들어줘요. 반면 부패는 미생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죠. 부패 역시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생물이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과정은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는 아민유, 이게 생선썩을 때 나는 그 냄새고요. 암모니아,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죠. 이 황화수소, 이런 물질들은 악취가 날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발효를 얘기할 때 발효는 유익한 미생물이 관여하고 부패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유익하다, 유해하다, 이거는 누구 관점에서 본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있는 유기물을 분해했을 뿐이거든요. 결론적으로요, 부패와 발효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면 우리가 발효라고, 유해하면 그거를 부패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인공호흡과 이 모닥불에 하는 부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꺼져가는 생명과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잖아요. 이 노력의 핵심은 바로 산소 공급이죠. 우리도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여기서 얻은 영양분을 태우고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세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따뜻하잖아요. 연소와 호흡은 결국 다 같은 반응이에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산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 반응 결과로 최종 산물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겨울철에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그 호연 수증기, 우리 입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연소 과정에서는요, 그냥 빠르게 한꺼번에 에너지가 확 나오지만은요, 호흡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이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과학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요, 물질이 산소와 화합, 곧 산화하면서 빛과 열, 곧 에너지를 내는 현상입니다. 좀 더 교과서식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 원자와 결합하거나 수소 원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정반대가 환원이죠. 상대적으로 환원된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더 많은 물질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수소 연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죠. 원자는 하나의 핵과 이를 둘러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수는 원자에 따라 다릅니다. 핵과 전자는 각각 양성, 플러스와 음성, 마이너스를 띠죠. 그런데 평소에는 이 둘이 서로 상쇄되어서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우리가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요, 이 전자가 수시로 원자 사이로 오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생명체 안에서는요, 혼자가 아니라 다정한 연인처럼 수소 원자와 늘 손잡고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먹은 밥이 이 소화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전자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의 주성분인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왜 우리가 배고파서 허기져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당 떨어졌어. 이것도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왜냐?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신체 에너지원이거든요. 세포에서 포도당 1g을 태우면은요, 4kcal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공급량이 많아서 다 태우지 못하고 포도당이 남으면 그건 결국 지방으로 바뀌죠. 그래서 몸에 저장을 합니다. 살이 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태우라는 건 다이어트 구호, 여기도 정확한 과학이 담겨 있네요. 이렇게 세포에서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을 뭐라 부르느냐? 그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바로 수소 원자와 전자에 담겨서 방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는 이 에너지를 뽑아 쓰고 남겨진 빈 용기인 수소 원자와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은요, 산소는 에너지를 배달하느라 수고하고 지친 수소 원자와 전자를 품에 안아서 쉬게 해주는 거예요. 193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센트 죄르지는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멋지게 함축했습니다. 생명이란 쉴 곳을 찾는 전자다. 만약 산소가 사라지면 인간을 비롯한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질식사하고 맙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다 미생물들이죠. 어떻게 산소 없이 숨을 쉴 수 있냐고요? 호흡에서 산소의 역할이 뭐였었죠? 그렇죠. 에너지를 배달하고 난 수소 원자와 전자를 받아주면 되는 것이었었죠. 우리는 그 기능에 산소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면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대부분 세균들은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로 호흡, 산소가 없을 때는 다른 대체물로 숨을 쉬는 것이죠. 호흡과 마찬가지로 발효 역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숙성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빚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 또 교과서식으로 말하면은요, 무산소 조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시죠? 왜냐? 방금 말한 그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 무산소 호흡과 발효가 같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무산소 호흡은요, 산소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거 완전 연소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탄소는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반면 발효는 타다가 남은 동강이에요. 덜 산화된 것이죠. 이건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는요, 발효를 수행하는 생명체에게는 뭘 의미하느냐? 에너지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발효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하고 여전히 상당량의 이 에너지가 남아있는 그 발효 산물을 배설물로 내놓는 거거든요. 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배설물이라는 거는요, 몸, 즉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반응을 거친 다음에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트, 김치, 와인, 맥주,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미생물의 배설물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 때문에 그런지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요, 방금 설명한 대로 이게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다만 배설물이 쌓이면 그 해당 생명체에게는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발효는요, 당분을 먹으면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알코올 농도는 원재료와 효모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보리나 쌀 같은 곡물보다는 당분 함량이 높죠.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더 많은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대부분 와인은요, 알코올 함량이 11에서 15% 정도까지 됩니다. 반면 보통 맥주와 막걸리는 각각 4 내지 한 6%, 6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발효가 진행되면서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그 발효를 시작하는 효모 활동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추게 됩니다. 자기가 내놓은 배설물인 알코올이 그 자신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한 생물종의 배설물이 그 당사자에게는 독이 되지만 다른 생물종에게는 필수 양분이 되는 게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죠. 뭐 멀리 갈 거 없이 한번 우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숨 쉬고 내놓은 배설물인 이산화탄소, 식물이 광합성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배설물인 산소, 우리는 그 덕분에 살아가죠. 그러고 보니까요, 지구 생명은 이 미생물과 배설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연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소는요, 이 자기 활성 부위에 잘 들어맞는 그런 입체 구조를 가진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해서 반응을 촉매합니다.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효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효소가 뭔가요? 효소는 생명체에서 이 촉매로 작용해서 이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죠. 촉매는 또 뭐냐? 촉매라는 거는 화학 반응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효소의 작용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생명 현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효소는 어떻게 해서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요. 왜 우리도 어디 놀러 가서 처음에 쭈뼛쭈뼛 하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액티베이션이 돼야 돼.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도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물이 넘어야 할 일종의 에너지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한번 비유로 말해보자면요, 이 화학 반응은 장애물 달리기 경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장애물이 높을수록 넘어가는데 더 힘이 들겠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부 선수는 장애물을 아예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물 높이를 낮춰준다면 더 쉽게 넘어갈 거고요, 더 많은 선수들이 달려갈 수 있겠죠. 더 쉽게 넘어가면서. 바로 이겁니다. 효소는요,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 장애물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죠. 한 줄 요약을 하면은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많은 반응물이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물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불러요.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면은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됨으로써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활성 부위라는 거는요,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위에서 촉매 작용이 일어납니다. 효소가 기질에 붙어 있는 동안, 즉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동안 이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화학 반응이 끝나면 효소와 생성물이 떨어집니다. 이 분리된 효소는 다시 다른 기질과 결합해서 촉매 작용을 계속 반복하죠. 효소는요, 이 자기 활성 부위에 잘 들어맞는 그런 입체 구조를 가진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해서 반응을 촉매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마치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 말한 대로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단백질과 함께 비단백질 성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은 비단백질 성분을요, 우리가 보조인자라고 부릅니다. 효소의 단백질 부분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 효소에서요, 이 단백질 부분을 주효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주효소에 보조인자가 결합해서 완전체를 이룬 효소를
전효사라고 부릅니다. 이 보조인자 가운데에는요, 주요소에 일시적으로 결합했다가 반응이 끝나면은 분리돼서 다른 반응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내내 주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인자에는 이 구리이온이나 철이온과 같은 금속이온이 또 있고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이 보조인자는 특별히 조효소라고 부릅니다. 조효소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세포호흡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NAD나 FA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체 내에는 다양한 효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화환원 효소는요, 말 그대로 산화환원 반응을 수행합니다. 수소나 산소 또는 전자 같은 거를 다른 물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수분해 효소는 역시 말 그대로 가수, 물 분자를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합니다. 전이 효소는 특정 기질에서 작용기를 떼어내서 다른 분자에 전달해요. 작용기는 또 뭐냐? 레고 블럭 있잖아요. 왜 레고 블럭을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일반 그 블럭도 있지만 바퀴라든지 뭐 창문 뭐 또 이렇게 인형 모양 그런 블럭 있잖아요. 그거를 작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기능을 하는 거. 제거 부가 효소는요, 역시 이름 그대로 기질에서 작용기를 제거하거나 반대로 작용기를 첨가하는 그런 효소를 말합니다. 이성질화 효소는요, 기질을 이루는 원자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분자 구조와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를 만들어줍니다. 이성질체라 말 그대로 구성 성분은 같은데요,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한번 레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 때 똑같은 거예요. 창문을 앞에다 할 수도 있고 옆에다 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위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성질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효소는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두 기질 분자를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아파서 열이 나면 막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사람 정상 체온이 보통 36도 정도잖아요.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면은 심하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 역시도 이 효소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서 이 고온이 지속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생명 활동을 촉매하는 효소의 입체 모양,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저체온증, 정상 체온보다 갑자기 떨어져도 효소 활성이 감소하니까 생명 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우리가 추운 날 밖에서 잠이 들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2교과서 2단원 세포의 특성 중 4장 주제인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보조 색소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강한 에너지를 지닌 짧은 파장 빛을 수용함으로써 이 식물 세포를 보호해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보조 색소 덕분에 식물은 선크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입니다. 광합성 다들 아시죠? 요거 세포호흡의 역반응이에요. 세포호흡에 관해서는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광합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7세기의 유명한 화학자이자 의사였던 헬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기가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고요. 이 가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자연에 대한 지식은 실험을 통해서 가장 잘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했어요. 약 90kg의 흙이 담긴 화분에다가 2kg짜리 버섯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물만 주었어요. 5년 뒤 나무가 많이 자랐겠죠. 나무의 무게를 재어봤어요. 약 77kg이었습니다. 매년 가을 이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까지 고려한다면 나무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 화분에 있는 흙의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아니 5년 전보다 불과 50g 정도 가벼워진 거예요. 헬몬트는요, 약간 줄어든 흙의 무게는 실험적인 오차로 간주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 나무는 흙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자라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핵심은 좀 비껴갔어요. 연금술사이기도 했던 헬몬트는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는 나무가 타면서 나온 연기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확인했어요. 이 이산화탄소를 숲의 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산화탄소와 광합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식물이 그 햇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토양이 식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지 못했죠. 물론 광합성이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을 발견한 건 인정해야죠. 1771년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톨리는요, 촛불을 켜두어 나빠진 공기가 여기에 식물이 자라면 다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프리스톨리는 식물이 이 산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광합성 원리에 대한 의미 있는 단서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은요, 영국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출신의 의사였어요. 잉엔하우스는요, 유럽 전역을 돌며 천연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간 그는 돈도 잘 벌었답니다. 또한 그는 이 식물이 자라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친구였던 이 프리스톨리의 공기실험 결과를 듣고는요, 잉엔하우스가 아주 신중하게 1년의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9년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산소를 발산하는데 식물의 녹색 부분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후 그는 식물이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그 식물 조직을 만든다고 정확하게 제안했습니다. 잉엔하우스의 성과는요, 광합성 과정 규명을 향한 온전한 연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스스로 당을 만든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아냈어요. 산소는 부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세포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엽록체죠. 이 사실은 1880년 독일의 식물학자 엥겔만이 밝혀냈습니다. 엥겔만은요, 광합성하는 미생물 핵함을 일직선으로 쭉 편 다음에 다른 부위에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이 닿도록 이 파장별로 나누어 쪼여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엥겔만이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과연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드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의 파장별로 세균의 분포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산소 발생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아주 기발하죠. 그 결과 청자색광과 적색광 부위 핵함 주변에 호기성 세균,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많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요, 광합성에는 빛의 종류도 되게 중요해요. 즉 특정 파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식물은 엽록소를 사용해서 빛을 잡는데요, 적색광과 청색광 파장만 흡수하고 녹색광은 반사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식물이 햇빛에 있는 모든 빛 에너지, 즉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이용할 수 있다면, 다 흡수한다면 식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흔히 광합성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요약해서 표현하는데요, 실제로는요, 많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식물에서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엽록체죠. 보통 렌즈 모양인 이 엽록체는요, 지름이 한 3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두께가 1 내지 3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엽록체는 맨 바깥쪽에서부터 외막, 내막, 틸라코이드막 이렇게 세 종류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전 모양의 틸라코이드는요, 겹겹이 쌓여서 그라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액체들이 있거든요. 그 액체를 스트로마라고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틸라코이드는 동전 하나 같은 거고요. 그 동전이 쭉 쌓인 게 바로 그라나입니다. 광합성에는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장인 가시광선이 사용되죠. 이런 빛을 흡수하는 색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합니다. 식물은 주로 엽록소라는 색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보조 색소는 가시광선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강한 에너지를 지닌 짧은 파장 빛을 수용함으로써 이 식물 세포를 보호해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보조 색소 덕분에 식물은 선크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를 엽록소로 전달해 주기까지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빛 에너지가 ATP와 같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빛을 이용하니까 명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로마에는 명반응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6개의 이산화탄소를 연결시켜
포도당을 만드는 일련의 반응, 즉 탄소 고정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탄소 고정이란 또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요, 6개의 이산화탄소를 연결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일련의 반응을 흔히 암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명칭은 다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은 명반응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암반응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명반응은 빛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고, 암반응은 빛이 아니라 화학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인데, 결국 그 화학 에너지가 어디서 왔죠? 빛에서 왔잖아요. 1950년 미국의 화학자 켈빈 그리고 생물학자 벤슨은요, 탄소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반응의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보통 탄소 원자는 이 원자 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어요. 탄소 12, C12입니다. 자연계에는 이 탄소가 제일 많죠. 그런데 탄소 동위원소 가운데요, 원자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가 있는 탄소 14, C14도 자연계에 소량 존재합니다. 켈빈과 벤슨은 탄소 14로 된 이산화탄소를 이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에 공급했어요. 그 클로렐라에서 시간대별로 그 유기화합물을 추출해서 탄소 14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산화탄소가 먼저 5개의 탄소로 된 분자에 결합해서 6개의 탄소 분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분자는 이내 2개의 분자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탄소로 돼 있겠죠, 각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5개 탄소 분자는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게 다시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면서 과정이 반복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소가 고정되는 과정, 켈빈 회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광합성 전체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켈빈 회로 1단계를 촉매하는 효소를 루비스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원래 이름은요, 리뷸로스 1,5-biphosphate, RUBP가 됐죠. 다음에 카박실레이스 옥시게네 합쳐서 루비스코로 줄여 말합니다. 루비스코는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이산화탄소 고정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어림잡아서 식물 잎에 존재하는 전체 수용성 단백질, 그러니까 물에 녹는 단백질, 그 가운데서 약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루비스코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지구에 존재하는 효소 가운데 루비스코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 고정의 90% 이상이 루비스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정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연간 약 1000억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광합성은 호흡의 역반응입니다. 광합성 생물, 식물과 일부 미생물도 포함됩니다. 이 광합성 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산소를 방출하죠. 이들은 빛과 물, 그리고 간단한 무기물만 있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이들 독립 영양 생물의 삶을 의지하고 있죠. 이름하여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놓고 보면 광합성 덕분에 지구 생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광합성은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 2, 3단원에서 세포호흡과 함께 나옵니다. 그 자세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교과서를 보면 훨씬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비니가 응원해요.